3년 전 서울 이태원, 간판조차 없는 칠흑 같은 검은 벽돌 건물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은 대한민국 세로 1%의 상류층만이 드나드는 비밀클럽 발할라 왈할라였다. 내부 공기는 값비싼 시가와 위스키 그리고 은밀한 권력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IP 룸 오딘. 천마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욱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맞은편의 중년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아니면 내일 아침 사장님의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남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약탈이었다. 강지욱 재계에서는 그를 폭군이라 불렀다. 27의 나이로 새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그룹을 이끄는 천재. 하지만 그의 경영 방식은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욱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다. 눈앞이 흐려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붉은 와인이 바닥에 피처럼 번졌다. 회장님, 비서와 경호원들이 경악하며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욱의 몸은 이미 활처럼 휘며 바닥으로 쓰러진 후였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했고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병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루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같은 시각 클럽의 또 다른 방 프레이야. 한이슬은 낡은 나무 상자에 담긴 희귀 약재를 백발의 노회장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한의학 가문 만월당 만유탕회의 마지막 후예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의술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가문의 철칙에 따라 이렇게 은밀하게 소수의 VVIP 고객들만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회장님의 심화 신후화는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조용히 돌아서려는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복도 건너편 오딘 룸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한 남자를 둘러싼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 강지욱.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의 눈에는 단순한 심장 발작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월당의 비서 에미슈를 모두 전수받은 이슬의 눈에는 그 증상이 다르게 보였다. 저것은 만월당의 의서에만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독 중 하나인 현빙독 액션빙두의 증상이었다. 몸속의 피를 얼려 심장을 먹게 만드는 잔인한 독. 관여해서는 안 돼. 가문의 규율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했다. 하지만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에서 그녀는 몇 년 전 똑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신 스승님, 그녀의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의원으로서 눈앞의 죽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슬은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책 넓은 모자를 더욱 깊이 눌러 쓰고 스카프로 코밑까지 가려 얼굴을 완전히 숨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약상자에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옥패, 유페이 하나를 꺼내 들었다. 만월당의 후계자에게만 전해지는 초승달 모양의 비취 옥패였다. 그녀는 군중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 빅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혼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쓰러진 지욱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백에 압도당해 주춤거렸다. 이슬은 망설임 없이 손에 든 옥패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이용해 지욱의 목과 가슴, 그리고 손의 혈점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찌르고 누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압이 아니었다. 옥패를 통해
자신의 귀를 불어넣어 얼어붙어 가는 그의 혀를 일시적으로 뚫는 만월당의 비술, 옥기침, 유치젠이었다. 그녀가 그의 손목 혀를 짚는 순간 발작으로 인해 생긴 그의 손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 한 방울이 그녀의 옥패를 붉게 물들였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옥의 격렬했던 경련이 서서히 먹기 시작했고 죽음의 빛이 드리워졌던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아왔다. 그의 숨결이 비록 미약하지만 다시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 클럽의 정문을 통해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사 선생 신분증을 경호팀장이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신분을 요구하려 했을 때 이슬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급하게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 묻은 옥패가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져 소파 밑으로 떨어진 것조차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천마그룹 VVIP 병실, 강지욱은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원인 불명의 급성 쇼크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곁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새어머니 최 여사와 그녀의 아들이자 지욱의 이복 동생인 강민혁이 서 있었다. 지우가 괜찮니? 정말 죽는 줄 알았단다. 적정 끼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욱은 무감각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돌아가고 병실에 홀로 남은 지욱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기억이 꿈처럼 아득하게 떠올랐다. 자신을 짓누르던 죽음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으로 스며들어오던 맑고 서늘한 약초 향기,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을 내려다보던 고요하고 깊은 한 여인의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피부에 닿았던 차갑지만 생명을 불어넣어주던 옥의 감촉. 그는 무의식 중에 지난밤부터 계속 꽉 쥐고 있던 자신의 주먹을 폈다. 손바닥 안에 초승달 모양의 빛이 옥패가 놓여 있었다. 그의 피가 묻어 검붉게 변색된 채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했다. 지욱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옥 조각이 아니었다. 자신의 꺼져가던 생명을 붙잡아준 유일한 희망의 증표였다. 그는 침대 옆의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달려 들어왔다. 지욱은 옥패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허약했지만 그 안에는 폭군의 단호함이 다시 깃들어 있었다. 김 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옥패의 주인을 찾아내. 그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내 목숨은 이제 그 여자 손에 달렸다.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지욱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천마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여전히 재계의 정점에 군림했지만 그의 육신은 보이지 않는 독에 의해 서서히 좀먹혀 들어가고 있었다. 최고의 의사들도 최첨단 의료기술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원인 불명의 희귀병이라는 진단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날도 강씨 가문의 본관은 지욱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의 병세가 다시 악화된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가문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여장부 왕 회장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 무탕 천신궁을 저택으로 불러들였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던 무당은 마침내 눈을 번뜩이며 지욱을 가리켰다. 총수께서는 강력한 살, 샤을 맞으셨습니다. 이 살을 막아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지니신 신물, 셴우의 기운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운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살을 완전히 걷어내려면 범의 해에 태어난 맑고 강한 기운을 가진 처녀를 들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왕 회장의 눈이 빛났다. 신물. 3년 전 지욱이 목숨을 건졌을 때 손에 쥐고 있었다던 그 옥패. 그리고 범의 해에 태어난 처녀. 때마침 김 비서가 3년간의 추적 결과를 보고했다. 회장님, 마침내 옥패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한씨 가문의 것입니다. 현재 한씨 가문에 따른 한유라 양 한 명뿐이며
그녀가 바로 범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왕 회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김비서 당장 한씨 가문에 공식적으로 혼담을 넣어 천마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제안한다고.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한편 한씨 가문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매일같이 빗발쳤다. 여보, 천마그룹에서 혼담이 들어왔어요. 이때 한 줄기 빛처럼 날아든 천마그룹의 혼사 제안은 그들에게 구원과도 같았다. 하지만 제안의 내용을 확인한 그들의 얼굴은 곧 사색이 되었다. 신랑은 강지욱, 성격 파탄자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환자. 그리고 신부는 그들의 보석 한유라. 말도 안 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왜 그딴 놈이랑 결혼해야 해. 내 인생을 저당 잡힐 순 없어. 난 곧 유성그룹의 며느리가 될 몸이라고. 하지만 유라야. 아버지 한 회장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이 혼사를 거절하면 우리 회사는 정말로 끝이야. 강씨 가문을 적으로 돌릴 순 없어. 온 가족이 모여 갑론을박을 벌이던 그때 새어머니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잠깐만, 여보. 그녀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에 딸이 유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한 아이의 이름이 떠올랐다. 한이슬. 3년 전 어머니가 의문의 사고로 쓰러진 후 이상한 풀과 약초에만 집착하며 유령처럼 겉돌다가 결국 시골 요양원으로 쫓겨난 큰딸.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하지 않는 아이. 그 애를 대신 보낸다고. 그래. 새어머니가 손뼉을 쳤다. 어차피 그 애도 한씨 가문의 딸이야. 강씨 집안에서는 얼굴도 모를 테니 유라 대신 그 애를 보내면 돼. 그럼 우리는 회사도 살리고 우리 유라는 유성그룹으로 시집 보낼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니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끔찍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양심 따위는 사치였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요양병원 그 가장 구석진 병실. 한이슬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병실 안에만 존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만월당의 의서들을 파고들며 실력을 키웠다. 언젠가 어머니를 깨어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것은 불청객들의 방문이었다. 몇 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들의 값비싼 옷차림은 소박한 병실의 풍경과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이슬아. 아버지는 어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안부 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내가 유라 대신 강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야겠다. 이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가 왜요? 그건 유라의 결혼이잖아요. 시끄러워. 새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 동생은 곧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으로 시집갈 귀한 몸이야. 너같이 볼품없는 애를 거둬주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싫습니다. 이슬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제 인생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가 비웃으며 이슬의 어머니가 연결된 생명유지 장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기계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니, 그녀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내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내일 이 병원비를 끊어버릴 거다. 네 엄마 그냥 이대로 산소호흡기 떼고 조용히 죽게 두는 거지. 선택은 네가 하렴. 체크메이트. 이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협박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과 어머니의 목숨을 맞바꿔야 하는 기로. 그녀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쇳소리 같은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날 오후 이슬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이끌려 3년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눈에 새겼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제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녀가 떠나고 새어머니는 간호사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앞으로 저 여자는 이 병원에 온 적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슬은 그렇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같은 시각 서울 한시 가문의 저택. 유라와 새어머니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새어머니가 유라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재수 없는 년이 우리 대신 지옥으로 가주는구나.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유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준비나 하렴. 유라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이슬은 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 기꺼이 밟고 올라서야 할 그림자일 뿐이었다. 시골의 낡은 별채에 감금된 채 이슬은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강씨 가문에서 그녀를 데리러 온 차가 도착했다.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신부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으로 재물처럼 팔려가고 있었다. 한이슬을 태운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성채와도 같은 강씨 가문의 본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위압적인 정문이 아닌 하인들이 드나드는 후문을 통해 짐짝처럼 옮겨졌다. 오늘 이 저택에서는 천마그룹의 후계자 강지욱과 한씨 가문의 영예 한유라의 결혼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신부인 한이슬은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녀들의 감시 아래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방으로 곧장 이끌려갔다. 여기서 회장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이든 수석 하녀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식사는 때가 되면 안으로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사모님께서는 오직 회장님의 건강을 위한 부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슬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섰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황금 감옥이었다. 창문 너머로 멀리 본체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손님이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값비싼 대리석과 금으로 도금된 수전.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낯설고 초라한 여자. 오늘부터 그녀는 한유라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육중한 침실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강지욱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 나가. 그의 명령에 하인들이 쏜살같이 사라졌다. 방 안에는 이슬과 지욱 단둘만이 남았다. 지욱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지독한 고통과 삶에 대한 권태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슬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옆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이슬은 숨을 죽인 채 그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서재 안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쇠얼마. 불길한 예감에 이슬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3년 전 그날과 똑같은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강지욱이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뒤틀며 경련하고 있었다. 현빙독, 액션빙도 다시 발작한 것이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다가가려던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주치의와 하녀들이 떼를 지어 몰려 들어왔다. 회장님, 또 발작이. 어서 진정제를. 주치의가 주사기를 꺼내 드는 것을 본 순간 이슬은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안 됩니다. 진정제는 안 돼요. 지금 진정제를 투여하면 독의 확산을 가속시킬 뿐이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주치의가 신경질적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비켜, 환자의 목숨이 위험해. 내 남편의 목숨이야. 이슬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만약 이 사람이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어.
그녀의 서늘한 기백과 법적인 아내라는 지위 앞에서 주치의와 하인들은 순간 주춤거렸다. 모두 나가세요. 이슬이 다시 한번 명령했다. 이 환자는 지금부터 제가 맡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이슬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 소매를 찢어 그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만월당의 후계자에게만 전해지는 굵기와 길이가 다른 수십 개의 금침과 은침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지우개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옷을 풀어헤치자 창백한 피부 아래로 검푸른 혈관들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처럼 정확하고 우아한 손놀림으로 그의 몸 곳곳의 혈자리에 침을 놓았다. 심장에 열을 내리는 심수혈 독의 기운을 억제하는 기문혈,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백회혈까지. 지욱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그는 희미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인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낯설지만 동시에 기시감이 느껴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차갑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는 듯한 기운. 이 감각, 3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다. 그의 입에서 잠꼬대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아, 네오였어. 이슬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 근처 혈의 가장 긴 금침을 놓았다. 그러자 그의 격렬했던 경련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의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위기는 넘어갔다. 이슬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지욱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눈은 비록 초점은 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네오, 누구냐? 그의 질문에 이슬은 오히려 침착해졌다. 이제 모든 패는 뒤집어졌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는 당신을 살릴 수 있어요, 강지욱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이자 주치의가 되어 당신 몸속의 독을 완전히 해독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저에게 강씨 가문의 보물 천년 환생초를 주셔야 합니다. 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재죠. 그녀는 덧붙였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아내 행세를 할 겁니다. 당신의 체면을 지켜드리죠.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당신은 나의 환자일 뿐입니다.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지욱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 한씨 가문에서 보낸 순진하고 볼품없는 희생양인 줄로만 알았던 이 여자.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째서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병을 알고 또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는 피식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요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흥미와 결단이 서려 있었다. 게오래하지.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겨보지. 밤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혼인신고서가 그들의 계약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잔혹하고도 절박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강지욱과의 계약이 성립된 다음 날 아침 한이슬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의 유령 같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성의 주인이자 이 성의 왕을 치료하는 유일한 의원이었다. 그녀는 먼저 지욱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했다. 맥을 짚고 혀의 상태를 살피고 그의 눈빛과 기색을 통해 병의 깊이를 가늠했다. 만월당의 진맥법은 서양 의학의 MRI나
CT보다 더 정교하게 몸속의 불균형을 읽어냈다. 회장님의 병은 이슬은 진단을 마친 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지욱을 마주보며 말했다. 병이 아닙니다. 지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몸속에 축적된 독입니다. 심장의 기운을 억누르고 혈의 흐름을 막아 결국에는 모든 장기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현빙독이죠. 지욱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의 병이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설이 고의의 후계를 주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회장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일 겁니다. 이 독은 음식이나 약에 아주 조금씩 수년에 걸쳐 섞여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녀는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 매일 밤 독소를 빼내는 약역, 야오유를 해야 하고 막힌 혀를 뚫기 위한 침술, 젠슈를 받아야 하며 몸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한 탕약 탕야오를 마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절대적인 비밀에 붙여져야 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모든 음식과 약은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 누구의 손도 거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이 거대한 저택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슬의 존재는 강씨 가문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었다. 특히 지욱의 새어머니인 최 여사와 그녀의 아들 강민혁에게 이슬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교묘하게 지욱의 건강을 악화시켜 그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민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 한이슬이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을 망치고 있었다. 그 계집애를 이대로 둬서는 안 돼. 최 여사가 아들의 방에서 독살스럽게 말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지욱이 앞에서 저 애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쫓아내야 한다. 그들의 첫 번째 계략은 약재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다. 이슬은 치료에 필요한 희귀 약자의 목록을 저택의 집사에게 전달했다. 최 여사는 자신이 신임하는 한여를 시켜 목록에 있는 약재 중 하나인 백봉령을 모양은 비슷하지만 독성을 지닌 초오와 바꿔치기 했다. 초오는 사약의 재료로도 쓰이는 맹독성 약초였다. 그들의 계획은 이슬이 만든 탕약을 마신 지욱의 병세가 악화되면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주문한 약재들이 도착했다. 이슬은 탕약을 다리기 전 모든 약재를 직접 검수했다. 그녀는 약재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살피고 향을 맡고 심지어 혀끝으로 맛을 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초호가 담긴 약재 봉투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약재 한 조각을 꺼내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는 코끝으로 가져가 그 향을 음미했다. 그녀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약재의 봉투를 따로 빼놓았다. 그리고는 주방의 책임 한여를 불렀다. 이 약재는 주문이 잘못된 것 같군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것은 독성이 매우 강해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음식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방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겠어요. 당장 다시 주문하도록 하세요. 그녀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주방 한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저녁 최 여사는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그리고 자신이 상대하는 여자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인물임을 깨달아야 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최 여사는 다음 계략을 실행했다. 그녀는 하인들 사이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왕 회장의 귀에까지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새로 들어온 안주인이 근본도 없는 돌팔이 의술로 회장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하인들은 이슬을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최 여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이슬은 지욱의 약욕을 준비하고 있었다. 욕실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그녀가 직접 배합한 약초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바로 그때 최 여사가 강민혁과 가문의 주치의들을 대동하고 비명과 함께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매엄쳐라. 아, 내 인연 지금.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최 여사는 손에 든 작은 약초 주머니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것이 내년의 약상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맹독인 부자, 후지가 아니더냐. 감히 네가 회장님을 독살하려 해. 주치의 중 한 명이 약초를 건네받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맞습니다 사모님 법제. 파찌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맹독성의 부자입니다. 상황은 이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민혁은 옆에서 어머니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수님은 형님을 해칠 뿐이 아닙니다. 라며 위하는 척 연기하며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았다. 지욱 역시 침실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다. 그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슬은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는 최 여사를 향해 오히려 가엾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그 약자의 제 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모두가 경악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것은 약욕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침대 및 구석에 놓아두는 약재입니다. 만월당의 비방이죠. 벌레를 쫓는 데에는 이만한 약이 없거든요. 그녀는 욕조에 담긴 진짜 약재를 손으로 가리켰다. 제가 회장님을 위해 준비한 진짜 약재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오히려 양기를 북돋는 효능을 지닌 법제 부자이지요. 향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녀는 최 여사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님께서는 기본적인 약자의 구분조차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러니 아드님의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그녀의 말은 최 여사가 지육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들렸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했다. 이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아까 약재를 바꿔치기 했던 최 여사의 충직한 한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독성이 강한 샹부자를 내 약상자에 몰래 넣어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충직한 저 한여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한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침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신뢰는 더 이상 시험받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 조용하지만 강인한 여자가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더러운 암투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동맹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편을 제대로 고른 것이었다. 한이슬의 치료가 시작된 후 강씨 가문의 저택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매일 밤 지욱의 침실에서는 짙은 약초 향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강지욱은 더 이상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한부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서재에 앉아 그룹의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흐릿했던 눈빛에 과거의 총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라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있는 굴러들어온 돌, 한이슬을 경외와 동시에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욱은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느끼며 이슬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의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강인한 의지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전사와도 같았다. 그는 종종 묵묵히 약을 다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혹은 자신의 혈자리에 침을 놓는 그녀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거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신비롭고 매혹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누군가의 마음은 조급함과 질투로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한유라는 자신의 초라한 방에서 강지욱이 건강을 회복하여 경영에 복귀했다는 기사를 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한이슬 그년이 정말로 강지욱을 살려내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강씨 가문의 안주인 자리는 영원히 그녀의 것이 될 터였다.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부와 명예를 저 재수한 없는 언니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유라는 강지욱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출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천마그룹이 후원하는 한 미술관의 VVIP 개관식. 그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한 교활한 연극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가장 청순하고 가련해 보이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리고는 미술관의 한적한 조각상 앞에서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연기를 하며 지욱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지욱이 김비서와 함께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유라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그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여머,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김비서가 그녀를 부축했다. 유라는 고개를 드는 순간 지욱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큰 눈망울이 금세 눈물로 그렁그렁해졌다. 혹시 강지욱 회장님? 지욱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맞으시군요. 저 혹시 3년 전 이태원의 클럽에서. 그녀의 말에 지욱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기억 못하시겠어요?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제가 유라는 마치 큰 용기를 낸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친구의 생일 파티 때문에 우연히 클럽에 있었으며 쓰러진 지욱을 보고 의대생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술을 사용해 그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 옥패는요? 지욱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 그건...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사실 저희 언니 물건이었어요. 제가 그날 언니에게 잠시 빌려서 하고 나갔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떨어뜨린 줄도 몰랐어요. 언니가 많이 아끼는 물건인데 혹시 찾으셨나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옥패가 한씨 가문의 것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구원자라는 주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침묵을 변명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쓰러지시고 제가 괜히 나섰다가 일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서.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영웅적인 행동, 순수한 의도, 그리고 여린 두려움. 강지욱처럼 의심 많은 남자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이야기였다. 지욱은 혼란에 빠졌다. 지난 한 달간 그는 한이슬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늘 침묵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정황에 딱 들어맞는 증인이 제발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한이슬은 대체 뭐지? 그저 의술이 뛰어난 우연히 내 곁에 있게 된 여자일 뿐인가? 그녀는 왜 옥패에 대해 거짓말을 했지? 혹시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천년 환생초를 노린 그 여자의 계획이었나? 그의 마음속에서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신뢰의 새싹이 의심이라는 차가운 서리를 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지욱의 태도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슬을 대하는 태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관찰과 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미끼를 던졌다. 오늘 한유라 씨를 만났소.
그는 이슬의 반응을 살폈다. 이슬은 그저 약재를 고르던 손을 잠시 멈칫했을 뿐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러세요. 당신의 그 옥패, 원래는 그 동생의 물건이었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이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한유라. 그 교활한 여자가 기어이 강지욱에게까지 접근한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해 일일이 변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이 남자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말을 한들 소용없을 터였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런 거겠죠. 그녀의 대답은 지욱의 의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모든 것을 긍정하는 자의 뻔뻔함으로 오해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생겼다.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신뢰나 교감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약관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슬은 깨달았다. 사람의 몸에 든 독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든 의심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전쟁이 이제 막 더 복잡하고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한유라가 남기고 간 의심의 씨앗은 강지욱과 한이슬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내리게 했다. 지욱은 이슬의 의술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모든 행동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슬 역시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자를 위해 마음을 다해 치료하는 것에 깊은 회의감과 상처를 받았다. 두 사람의 동맹은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기둥을 잃고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미묘한 균열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거대한 태풍과도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께서 뉴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저택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듯 했다. 회장님, 이 집안에서 그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강씨 가문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절대적인 지배자. 지욱의 할머니 왕 회장이었다. 그녀는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하고 예리했다. 샤넬 수트를 입고 짧게 자른 은발을 한 그녀의 모습은 늙은 암사자와도 같았다. 그녀의 귀국 소식에 최 여사와 강민혁은 꼬리를 내린 하이에나처럼 바짝 엎드렸다. 왕 회장은 돌아오자마자 지욱과 이슬을 자신의 서재로 호출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슬을 뜯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내가 내 손주를 살렸다는 그 아이냐? 네 회장님, 한이슬입니다. 한씨 가문의 딸이라지. 헌데 어찌 내년에게서는 명문가의 기품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구나. 들판에 핀 잡초 같은 냄새가 나는구나. 그녀의 말은 예의라는 포장지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독을 품고 있었다. 이슬은 굴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잡초는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호우, 왕 회장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말솜씨는 제법이구나. 좋다. 네가 내 손주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 늙은이가 직접 시험해봐야겠다. 왕 회장의 시험은 혹독하고 집요했다. 첫 번째 시험은 전통달의 찰리였다. 그녀는 이슬에게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궁중다래를 시연해 보이라고 명했다. 시골에서 자란 근본 없는 아이가 이런 고상한 예법을 알 리 없다는 조롱 섞인 시험이었다. 하지만 이슬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물 흐르듯 유려하고 완벽한 솜씨로 다래를 선보였다. 만월당의 교육은 의술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 예법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맑은 차 향기는 보는 이의 마음마저 평온하게 만들었다. 왕 회장은 말없이 차를 음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경영 능력이었다. 왕 회장은 천마그룹의 만성 적자 자회사인 천마바이오의 재무 보고서를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하루의 시간을 주마, 이 회사를 살릴 방안을 보고해보거라. 이슬은 밤을 새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왕 회장 앞에서 자신의 진단을 내놓았다. 이 회사는 지금 혈액순환이 막혀 말단 조직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중풍 환자와 같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비유로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불필요한 R&D 투자는 뇌출혈과 같고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은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수술입니다. 부실 사업부를 과감히 잘라내고 핵심 기술에만 집중하여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해결책은 명쾌했다. 지옥조차 감탄할 만큼의 통찰력이었다. 왕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었지만 그녀는 이슬이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왕 회장의 귀국을 환영하는 성대한 가족 만찬이 열렸다. 최애 여사 모자는 물론 지욱의 은인 행세를 하는 한유라까지 초대된 불편한 자리였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어머니, 회장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주치의를 부르짖었다. 최 여사와 민혁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왕 회장만 사라진다면 이 집안은 완벽하게 자신들의 것이 될 터였다. 모두가 공황에 빠져 허둥대는 그때 오직 한 사람 한이슬만이 침착했다. 모두 비키세요.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쓰러진 왕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재빨리 왕 회장의 상태를 살폈다. 급성 심근경색,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급차 불러요. 그리고 아무도 회장님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녀는 주치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봉황 머리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그 뾰족한 끝으로 왕 회장의 가슴 중앙에 있는 심장의 기운을 다스리는 혈 전중혈을 망설임 없이 깊게 찔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모두가 경악했다. 하지만 곧이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멎어가던 왕 회장의 호흡이 아주 희미하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왕 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복도에서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기적입니다. 심장마비로 심정지까지 왔었는데 누군가 현장에서 아주 정확한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뇌 손상 없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두의 시선이 이슬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말했다. 회장님의 병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알아온 심장 판막 질환과 간의 열기가 심장을 압박한 심화상염, 액신후어 샹리안, 이 겹친 결과입니다. 아마 평소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른 기침을 계속하셨을 겁니다. 담당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그것은 최고급 건강검진으로도 발견하지 못했던 왕 회장의 숨겨진 병명이었다. 그날 밤 의식을 되찾은 왕 회장은 병실에 모여있는 가족들을 지나쳐 오직 한 사람 이슬을 불렀다.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이슬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경멸이나 시험이 아닌 진정한 인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네요. 왕 회장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보물이구나. 그 한마디로 강씨 가문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한이슬은 더 이상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썩어가는 왕국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이자 새로운 지배자가 된 것이었다. 왕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된 한이슬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굴러들어온 돌이나 부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쓰러져가는 천마그룹의 후계자를 살려낸 유일한 희망이자 왕 회장이 공인한 강씨 가문의 예비 안주인이었다. 최 여사와 강민혁은 분노했지만 왕 회장의 덫을 퍼런 감시 아래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한유라 역시 강지욱에게 접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애만 태울 뿐이었다.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평화가 감돌았다. 그 평화를 깨뜨릴 무대는 곧 마련되었다. 천마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파티. 서울의 모든 정적의 인사들이 모이는 그해 가장 성대한 행사였다. 그리고 그 행사는 왕 회장의 뜻에 따라 한이슬이 대외적으로 강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처음 데뷔하는 공식적인 무대이기도 했다. 오늘 밤 네가 이 집안의 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왕 회장은 파티에 나서기 전 이슬에게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가장 화려한 무대 뒤에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있는 법이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조언이자 예언과도 같은 경고였다.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강지욱과 한이슬이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휠체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강지욱. 그는 여전히 마른 모습이었지만 병색은 완연히 사라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과거의 폭군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 한이슬. 그녀는 전통적인 한복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우아한 비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재벌가 영예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고하고 신비로운 기품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의 그림처럼 보였다. 최 여사와 한유라는 연회장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에 찬 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계략이 오늘 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 이슬 언니, 오늘 정말 아름답다. 유라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욱 형부도 훨씬 건강해 보이시네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녀의 위선적인 칭찬이 끝나기 무섭게 잘생긴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와 마치 실수인 척하며 이슬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았다.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이슬이 침착하게 대응하려던 순간 남자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옷이 다 젖으셨군요. 제가 닦을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그가 그녀를 한적한 발코니 쪽으로 이끌려는 속셈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그들의 밀회 장면을 찍기 위한 파파라치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이슬의 팔에 닿기도 전에 강지욱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 남자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남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내 아내에게서 손떼. 지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얼릴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첫 번째 함정은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천마그룹의 오랜 파트너이자 유력한 정치인인 박 의원의 축사였다. 박 의원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다. 축사를 하기 직전 이슬은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의원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월당의 비법으로 만든 길을 보강하는 건강차, 젠캉차를 한 잔 준비했는데 드셔보시겠습니까? 오, 만월당의 차라니 영광입니다. 박 의원은 기쁘게 차를 받아 들었다. 하지만 이슬은 그가 차를 마시려는 순간 그의 손을 제지했다. 잠시만요. 그녀는 차를 다시 회수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시 귀한 분께 제가 직접 우려낸 첫 잔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제대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 의원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한유라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으로 이슬을 가리켰다. 언니가 준 그 이상한 차 때문이야. 당신이 박 의원님을 독살하려 한 거지. 모든 시선이 이슬에게로 향했다. 최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다. 세상에 저런 끔찍한 짓을 경호원들은 못들 하나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이슬은 자신의 의술과 명예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 아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쓰러진 박 의원에게 달려갔다. 모두 비켜주세요.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봉황 머리핀을 뽑아 그의 심장혈을 찔러 응급처치를 했다. 박 의원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유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한유라 씨, 당신의 연기는 정말 훌륭하군요. 하지만 어쩌죠? 각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직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가리켰다. 사실 저는 박 의원님께 제 차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잠시 후에 마시겠다고 하셔서 그 차는 아직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독이 들었다면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슬은 말을 이었다. 박 의원님을 쓰러지게 한 진짜 독은 그 차가 아니라 방금 저 웨이터가 건넨 샴페인 잔에 들어있었죠. 안 그런가요?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한 웨이터에게로 향했다. 이슬의 신뢰 지우기 미리 배치해둔 호텔 보안팀이 웨이터를 붙잡았다. 그리고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호텔 복도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유라가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 그 웨이터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몰래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저는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웨이터가 모든 것을 실토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울의 모든 명사들 앞에서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었다. 지욱은 조용히 이슬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보란 듯이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았다. 그것은 그의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유라를 향하고 있었다. 그가 지난 3년간 찾아 헤맸던 구원자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마. 그는 마침내 두 여자의 진짜 얼굴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슬은 자신을 잡아주는 지욱의 단단한 손을 느끼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계약은 의술과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생사를 함께하는 동맹이자 서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갈라 파티의 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한유라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후 그녀는 서울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한씨 가문은 딸의 추문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고 유성그룹과의 혼사 또한 당연하게도 파기되었다. 강지욱의 마음속에서 3년간 그를 괴롭혔던 구원자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현재 자신의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한이슬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지욱은 3년 전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왕 회장은 가문의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동원해 그의 조사를 도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그날 밤의 진실을, 그리고 지욱을 독살하려 했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텐더였다. 김비서와 천마그룹의 해결사들은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지방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살고 있던 그를 찾아냈다. 바텐더는 처음에는 완강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지욱의 제안 앞에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씨 가문의 본가 대청마루, 그곳은 마치 법정과도 같았다. 상석에는 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지욱과 이슬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바닥에는 한유라와 그녀의 부모가 죄인처럼 꿇어 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바텐더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그날 밤 한유라 아가씨가 저에게 돈 봉투를 주며 이 하얀 가루를 강지욱 회장님의 술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이라고만 했습니다.
독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교진 말이야. 유라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저 남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고 지욱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바텐더가 유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 이체 내역서를 던졌다. 이것도 모르는 건가?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도끼 서린 눈으로 이슬을 쏘아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지욱은 그녀의 발악에 더 이상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는 테이블 중앙에 3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자신의 피가 묻은 초승달 모양의 옥패를 내려놓았다. 이 옥패, 지욱이 유라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한유라 씨, 당신은 이걸 그저 언니에게 빌린 평범한 장신구라고 했었지. 그는 이슬을 한번 쳐다본 후 말을 이었다. 이슬에게서 직접 들은, 그리고 지난 며칠간 만월당의 고소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놀라운 진실을. 하지만 이건 그냥 옥이 아니야. 이건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의원 가문, 만월당의 후계자에게만 대대로 전수되는 특수한 의료용 도구, 옥기침, 유치젠이다. 그의 말에 유라와 그녀의 부모는 물론 왕 회장의 눈에도 놀라움이 스쳤다. 기 흐름을 조절하는 특수한 옥으로 만들어져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아름다운 장신구로밖에 보이지 않지. 하지만 만월당의 후계자는 이 옥패를 이용해 죽어가는 사람의 막힌 혀를 뚫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3년 전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누군가 나게 해줬던 것처럼. 그는 이제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재판장의 마지막 심판과도 같았다. 그래서 묻지, 한유라 씨,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면 이 옥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직접 내 앞에서 시연해 보일 수 있겠나?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옥패를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저 그것이 비싸 보이는 장신구라고만 생각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그녀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절규였다. 소란이 끝나고 대청마루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유라와 그녀의 부모는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지욱은 천천히 테이블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이슬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옥패를 집어들어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접어 그녀가 옥패를 꽉 쥘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의 목소리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이제껏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은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었군.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처음부터 줄곧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당신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상처를 줬어. 내 어리석음으로 당신을. 이슬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그를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운명의 여인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고맙소. 내 곁에 와주어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계약과 거래 의심과 벽이 사라졌다. 차갑고 이성적이었던 그들의 동맹은 이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한 따뜻하고 진실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한유라의 모든 거짓이 만천에 드러난 후 강지욱과 한이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환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계약 신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유일한 동반자였다. 지욱의 눈빛은 이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고 이슬 역시 그의 진심 앞에서 더 이상 마음의 벽을 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왕 회장은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주와 가문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을 얻었다고 확신했다. 어느 날 아침 왕 회장은 이슬을 가문의 사당 치탕으로 불렀다. 그곳은 강씨 가문의 역대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왕 회장은 정성스럽게 오칠이 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이슬에게 건넸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신비로운 백색의 빛을 뿜어내는 사람의 손가락 모양을 한 낡은 뿌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전설의 약초, 천년환생초, 첸년 환생차오. 이것은 우리 강씨 가문의 시작과 함께한 가문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왕 회장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이제 이것을 내게 맡기마. 이것으로 네 어머니를 살리고 우리 가문의 새로운 생명줄이 되어다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강씨 가문의 모든 것을 왕 회장이 이슬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장엄한 권력의 이양식이었다. 이슬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저택의 별채에 감금된 채 초의 여사와 강민혁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유라가 체포되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이사회에서는 연일 그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구석에 몰린 쥐가 되어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최 여사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없어. 그 늙은이와 강지욱 그리고 그 계집애까지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동반 자살을 가장한 완전 범죄였다. 주말 왕 회장과 지욱 그리고 이슬은 가평에 있는 가문의 별장으로 휴식을 떠날 예정이었다. 최 여사는 미리 사람을 시켜 그들이 타고 갈 차의 브레이크에 미세한 흠집을 내놓았다. 그리고 별장의 가스관에도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서서히 새어나오도록 조치했다. 그들의 계획은 산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가 추락하게 만들고 만약 살아남더라도 별장에서 가스 중독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이 왕 회장의 유산을 노리고 꾸민 범죄처럼 위장할 가짜 유서까지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지욱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초의 여사는 쥐와 같이. 지욱은 이슬과 왕 회장에게 말했다. 구석에 몰리면 반드시 맹독을 품고 물어뜯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놈들의 꼬리를 잡을 절호의 기회죠. 지욱은 이미 최 여사의 통화 내역을 모두 감청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그들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다. 약속된 주말 아침, 최 여사와 민혁은 창문 뒤에 숨어 왕 회장과 지욱 이슬이 채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 산길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곧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사실 전문 대역 배우들이었다. 진짜 왕 회장과 지욱 이슬은 저택의 지하에 위치한 비밀 통제실에서 그들과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그들이 타고 간 차가 GPS 추적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옆에는 이 모든 작전을 함께 지휘하고 있는 경찰청장이 앉아 있었다. 얼마 후 산길의 급커브 구간에서 예상대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드론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성공이야. 최 여사와 민혁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범죄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 가평 별장으로 향했다. 위조된 유서를 현장에 가져다 놓고 가스 누출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어둠이 내린 가평 별장, 최 여사와 민혁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민혁이 가스밸브를 조작하고 최 여사가 왕 회장의 서재에 위조 유서를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갈칵 별장 안에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죽었어야 할 세 사람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왕 회장과 강지욱 그리고 한이슬. 어떻게 최 여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등 뒤로는 소리 없이 포위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은혜 씨, 강민혁 씨. 경찰청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살인 미수 및 증거 위조 살인 교사 혐의로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최 여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이슬에게 달려들었다. 내년 때문이야.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 하지만 그녀의 손이 이슬에게 닿기도 전에 지욱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최 여사와 민혁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강씨 가문의 길고 길었던 암투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별장 안, 왕 회장과 지욱, 그리고 이슬 세 사람만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이슬은 품에 안고 있던 천년환생초가 담긴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엄마를 구할 수 있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제 어머님께 가봐야지.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든든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마침내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정이 남아있었다. 한이슬이 천년 환생초를 들고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웠다. 3년의 기다림, 수많은 고난과 역경 끝에 마침내 그녀는 희망의 끝자락을 붙잡은 것이었다. 강지욱과 왕 회장은 병실 밖에서 그녀의 신성한 의식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슬은 먼저 맑은 샘물로 손을 정갈하게 씻었다. 그리고는 천년환생초를 조심스럽게 꺼내 옥으로 만든 절구에 넣고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될 때까지 빻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만월당의 엄숙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약초 가루를 증류수에 타 어머니의 입에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 한 방울을 그 약에 섞어 넣었다. 만월당의 후계자에게만 전해지는 자신의 생기, 생키를 환자에게 불어넣는 비술이었다. 그 후 며칠간 이슬은 한숨도 자지 않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밤낮으로 어머니의 혀를 자극하는 침을 놓고 기의 순환을 돕는 안마를 했다. 그녀의 정성은 기적을 불러왔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병실 안침대에 누워있던 이슬 어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떠졌다. 메마른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이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엄마. 이슬은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길고 길었던 어둡고 외로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라는 따뜻한 빛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의식을 되찾은 이슬의 어머니 서완 여사의 증언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날 이슬의 새어머니는 만월당의 비서 미슈를 탐내 그것을 내놓으라고 서완 여사를 협박했다. 서완 여사가 거절하자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새어머니가 그녀를 2층 계단에서 밀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슬의 아버지 한 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도 아내의 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딸인 이슬을 집에서 내쫓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서완 여사의 증언과
그녀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한 회장과 그의 아내는 살인 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악행은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한이슬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나갔다.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를 기적처럼 살려낸 신비의 명예, 사라졌던 전설적인 의원, 가문 만월당의 마지막 후계자, 수많은 병원과 제약회사에서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의 도움을 받아 서울 근교에 한적한 상기슬께 액신 만월당을 다시 세웠다. 돈이나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닌 진정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안식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의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1년 후 봄, 만월당의 약초 정원에는 따스한 봄볕 아래 온갖 희귀한 약초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고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서완 여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강지욱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경계하던 차가운 폭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몸과 마음의 모든 독을 씻어낸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약초를 살피고 있는 이슬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서운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어머니께서 행복해 보이셔서요. 이슬이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지욱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소. 네, 지욱은 그녀를 돌려세워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정성스럽게 장정된 잔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새로운 계약서요. 이슬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들었다. 그곳에는 힘있고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종신 혼인계약서, 종신 혼인 지회수, 제1조 갑 강지욱, 은을 한이슬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녀의 편이 될 것을 맹세한다. 제2조 을 한이슬 은갑 강지욱의 동반자가 되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의 곁을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본 계약의 기간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은 영원한 그리움으로 한다. 이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지욱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이슬 원장, 나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계약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오. 이슬은 대답 대신 눈물 젖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길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지독했던 밤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눈부신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 되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있었다. 만월당의 정원에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